된 것 같아.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컷 했는지. 안녕하세요. 저 시너지과학학원의 원장 물리 담당하고 있는 이내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1학년 때하고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좀 어렵잖아요. 이제 완전 입시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 수능 보는 과목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 또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이 수시를 내년에 희망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앞으로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네 기출이 어떻게 나오고,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내신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다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제 전체 입시 올해랑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머님들한테 질문 받는 시간 그렇게 이제 갖는 걸로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물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동네 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페이지 8쪽에 있는데, 자, 일단 물리는 단원만 딱 얘기를 하면 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단원은 3개밖에 안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단원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그냥 여기하면 역학, 어머님들 그냥 역학이라고 얘기할게요. 물론 다른 제목도 있지만 2단원이 바로 전기, 자기. 그러니까 3단원이 파동, 이렇게 단원이 3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얘 둘이 합쳐서 2분의 1, 얘 혼자 2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역학이 사실 이제 원래는 사실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입장에는 원래는 2단원이 어렵습니다. 전기랑 자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대학교 과정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일단은 역학. 근데 이 역학이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학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서 물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이 1학기 중간 기말 역학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 수능의 20번 문제. 그러니까 수능의 20번 문제라면 킬러 문제거든요. 그게 나오다 보니까 내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받아들인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 역학이라는 단원이 참 물리가 이게 학생들한테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수학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학적인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역학을 할 때는 미적분이랑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벡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일단 딱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미적분 하다 보면, 왜냐면 처음에 역학에 시작하는 게 사실 미분 적분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벡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일단 수학에 약한 애들이 일단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도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의 미분 적분 배울 때 보면 물리 파트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미분 적분을 했던 애들은 또 그걸 받아들여요. 그때 수학쌤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그래서 물리는 일단은 너무 쉬어갈 단원이 딱 여기 파동밖에 없어요. 파동만 조금 쉬어가는 단원.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 파트고 나머지는 다 이해를 요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물리적인 감각이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리머리라고 하는데, 물리머리가 있는 애들은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나머지 3단원 되게 싫어요, 애들이. 왜냐면 여기는 암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 동네에서 물리라는 과목 자체는 어렵지만 이 동네에서 물리 점수 따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다시피 일단 제가 우리 학교 인원수 많은 학교별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배제고 같은 경우는 EBS 수능 특강이 부교재입니다. 근데 그 부교재에서 70%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하겠죠. 변형을 시켜서 나오고, 그다음 나머지 30%는 3학년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학년 기출문제도 6월달, 9월달 수능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배제고 출신들은 EBS 수능 특강이라 3학년 기출에 6월달, 9월달 수능만 풀 줄 알면
100점이 나온다는 거죠. 100점이 나온다는 거. 100점 나오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뭐 배재고 같은 경우는. 왜냐면 물리라는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동네 학교 물리쌤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냐면 문제를 새로운 유형을 만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 잘못 만들면 질량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질량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그렇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 쓰기에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제 EBS 아니면 3학년 기출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3학년 기출 중에서도 정답률이 20%인 문제 절대로 안 내세요. 왜냐면 그건 낸다는 거는 니들한테 풀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3학년들 중에서도 난이도 중 그리고 약간 어렵게 내는 한 문제 정도는 상 최상위 문제는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학교 부교재랑 그 다음에 학교 부교재랑 3학년 기출만 풀면 배제는 100점이 가능하고 1등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들은 그거 위주로 이제 또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다 학원에서 다 시켜줄 겁니다. 한용고는 이제 어떠냐면, 한용고는 더 쉬워요. 이 동네에서 사실 문제 난이도가 있는 학교는 딱 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학교들은 공립고등학교 포함. 그러니까 공립고등학교가 좀 많죠. 강일, 그 다음에 선사, 명일. 이 세 학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립고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떨어지는 학교가 이제 강동고. 그 다음 학교가 한용고입니다. 한용고는 문제가 난이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학교 부교재가 한인물이라는 수업 교재가 있습니다. 한인물이 수업 교재에 부교재를 선정을 하는데 부교재는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는데 EBS 수능 특강은 절대로 안 씁니다. 시중 교재를 부교재를 쓰는데 그 부교재랑 한인물이에서 80%가 숫자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도 안 바뀌고 한용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용고는 80점은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20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갈리느냐. 3학년 기출 또는 2학년 모의고사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기출이나 2학년 모의고사를 쓰니까 3학년 기출을 푼다는 것은 2학년 모의고사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재에서 서술형도 변형.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인물이랑 부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변형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비슷한 유형을 3학년들 모의고사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용고 같은 경우는 100점이 나와도 1등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점이 1등급 숫자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용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하기는 좀 물리를 좀 어려워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한용고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리를 잘하는 남학생들은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물리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대로 내는 보기도 바꾸지 않는 그런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용고는. 그래서 한용고는 물리도 여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학생들은 외우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다 외우잖아요. 보기도 그대로 외우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한용고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점, 99점 막 이런 식으로 1등급이 갈리는 그런 단원이 어렵든 쉽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용고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다음 광문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리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바뀜으로써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전에는 한 달 공부한 애나 일주일 공부한 애나 점수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물리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새로 오시면서 3학년 이제 수능 문제,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데 대신에 그럼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물리가 어렵다 보니까 역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 역학을 문제를 3학년 거 준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뭘 하느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이 프린트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프린트가 있어요. 그 남자 선생님께서 단원별로 프린트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그걸 수업시에 다 나눠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또 선생님이 직접 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린트에서 70%가 그대로 변형이 돼서 나오고 나머지 30%는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주신 문제에서 만약에 3학년 모의고사나 2학년 모의고사 있으면 안 준 문제, 그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문도 물리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주는 자료만 다 분석해도 충분히 시험 대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근데 물론 애들이 따라와 주면 다 그렇게 시험을 쉽게, 그러니까 과목은 어렵지만은 대신에 시험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광문고고. 자, 근데 강동고 같은 경우가 이제 잠깐 물리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지금 애매한 학교인데 강동고는 수능형 3학년 모의고사를 아예 안 냅니다. 거의. 그러니까 강동고는 거의 지금 시중 문제에 있는 완자
완자 형식이에요.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F는 MA만 외워도 문제를 한 2문제 정도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죠. 변별력이 없으니까 조금 뭐냐면 마더텅이나 3학년 자유스토리를 많이 풀었던 애들은 또 거기서 또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는 F는 MA를 이렇게 공식을 외운 적이 없는데, 왜냐면 3학년 문제는 공식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인데, 강동구는 사고력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식 외워서 그 문제에다가 깊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공기장 있나 없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약간 강동구가 조금 난이도가 좀 제일 낮다라고,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학교 교과서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완자처럼 기본적인 걸 하면 강동구는 내신에서 충분히 100점. 대신에 또 강동구의 단점이 그겁니다. 문제가 쉬운 대신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이 물리가 2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좀 있죠.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1등급이 한 7, 8명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강동구는 1등급이 작다는 그런 단점. 문제는 쉬운 대신에. 근데 이제 애들이 공부를 좀 안 하는 편이죠. 물리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화생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또 그거겠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다. 다른 학교 애들은 다 같이 하는데 나만 하면 점수가 나온다. 그런 또 장점이 다른 학교와 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상일여고도 참 진짜 이 상일여고가 또 물리에서는 상일여고가 제일 답이 없는 학교인데, 상일여고에 보면 남자 쌤이 물리 쌤이 계속 계셨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올해 3학년들한테하고 2학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계시냐, 그 정년퇴임 하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아직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만약에 계시면 일단 문제는 수능하고는 전혀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수능과는 관계없이 학교 선생님이 옛날 7차 교과과정에서 한 번씩 갖고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9차인데 7차 갖고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8차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학교 선생님 프린트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문제는 없지만 내용이 적힌 프린트가 있는데 그 프린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상일여고는 서술형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게 딱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계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서술형에서.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다 개념 문제를 서술형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직보 때는 상일여고는 외우라고 하면 그거 외우면 거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일여고는 물리가 만약에 지금 그 선생님 계속 계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젊은 선생님으로 다시 새로 선생님 오시면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수능형. 본인들이 공부를 수능형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문제를 수능형으로 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도 약간 강동구를 제외하면, 강동구와 상일여고를 제외하면 거의 문제는 3학년 기출만 준비하면, 특히 제가 아까 얘기한 공립고등학교면 명일, 선사, 그 다음에 강인. 의외로 이 세 학교가 퀄리티가 높습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이 학교 선생님들이 공립고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벌도 좋고, 사실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벌인가 임용고시를 통과하신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함부로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일반 사립고등학교보다 문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훨씬 더 가르치는 게 프린트를 보면 알거든요. 프린트도 훨씬 수능에 맞춰서. 근데 그 학교들이 훨씬 더 이제 문제를 바꾸고 유형을 바꾸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트 한영고를 제외하고입니다. 한영고를 제외하면 이제 수능 특강이랑 그 다음에 3학년 모의고사, 그 다음에 3학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 그것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100점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과탐이 100점 맞고 1등급 맞는 애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어머님들 수능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수능은 사실 물리가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면, 정시는 비추천, 수시는 추천입니다. 왜냐면 수시는 체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시는 그 점수가 일단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으로 만약에 물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능은 저는 약간 이게 수시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 체제 맞추기는 물리가 사실
좀 편한 과목입니다. 워낙 인원수도 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과목은 킬러나 중킬러가 많지만은 물리는 딱 킬러가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20번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그 19번 문제가 중킬러인데 걔가 여기 전기력 파트에서 나오는데 걔도 보면 수학을 좀 하는 그니까 걔도 보면 합통을 확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입만 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킬러라고 하더라도 20번에 비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만약에 혹시 물리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게, 만약에 체제를 맞춰서 가겠다 그러면 1번부터 19번까지를 맞추고 그 다음 20번은 이제 운에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20번은 킬러 문제인데 학생들이 못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번부터 19번까지 딱 풀고 정답지에 정답 체크하면 거의 종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번은 도전을 언제 하느냐, 집에 가서. 수능 끝나고.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도 보면 집에 가서 문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1번부터 19번까지 내가 꼼꼼하게 풀어서 1번부터 19번까지 다 맞추면 47점입니다. 47점이면 1등급입니다. 물리는. 1등급이니까 1등급 되면 최저 맞추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리가 47점 맞아도 표점이나 100분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시는 아무래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내신을 계속 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점 맞았다, 우리 애가 물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물리를 수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갈 것이냐,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는 걸로 갈 것이냐. 그래서 50점이 목표다. 그 다음에 뭐 47점도 사실 제 학생들은 마지막 20분을 털렸더라도 나머지 1번부터 19번까지 다 맞추는 것도 제 학생들은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주는 압박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멘탈이 좀 좋은 애들은 괜찮은데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는 애들. 예를 들면 이제 1쪽은 괜찮은데 2페이지부터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좀 잡아먹으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수능은 추천과 비추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이제 물리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점수가 무조건 높아서 정시로 갈 것이냐,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딱 준비하면 충분히 1등급 100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리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질문 따로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 화학생님께서 다음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가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화학은 저희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크게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단원, 4단원 이 두 가지가 우리 화학에서 킬러 파트가 될 겁니다. 이 화학이 1단원, 4단원이 킬러 파트가 될 것 같고요. 킬러 파트라고 하면은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단원, 3단 같은 경우에는 2단원하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성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학교 내신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일 먼저 우리 화학 되게 어렸을 때부터 선행 많이 시키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라든지 물리랑 화학을 선행을 정말 많이 시키실 것 같은데 왜 선행을 시키시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거는 화학이 왜 어렵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제가 질문을 좀 2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분필 보면은 저희는 이 분필은 1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여기 분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필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대답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화학에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 화학에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이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에 산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산소들의 개수라든지 그 산소의 생김새라든지를 배우는 게 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어떻게 상상할 것이냐, 그 논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그 계산 능력, 이 두 가지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애는 계산 잘 못하고 이 논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화학을 선택하면 큰일 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신에서의 화학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내신으로서의 화학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내신으로서의 화학은 어떠냐? 저희가 순서대로 중간기말, 중간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변 이 강동고 학교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 그리고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 이렇게 두 가지 학교가 있을 텐데 먼저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교재에서 60%, 7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교재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점수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어떠냐?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학을 왜 배우냐, 왜 어렵냐에 대한 말씀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럼 화학을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6에서 7주 정도로 잡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1단계 3주. 첫 3주 동안에 제가 학생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네 문제 풀 때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냥 대입해라.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 화학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첫 한 주간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버티기 힘든 주가 될 것 같은데 첫 3주 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계산해. 그냥 공식에다 숫자 대입해. 이거 계속 반복해서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는 4에서 5주차 같은 경우엔 이 풀이 과정에 논리를 더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지성으로 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깨닫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이제 논리를 더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배운 논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마지막 주차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화학 깨달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 학교별로 내신의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9페이지로 한번 보시면요. 9페이지에 있는 학교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동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강동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성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의 비중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 강동고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 우리 주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들어가면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강동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식에다가 대입. 그래서 대입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덜 없습니다. 소수점 막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혹은 분수끼리 더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동고는 시간이 잠깐 부족할 수 있다. 그 계산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강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강일고는 프린트가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 프린트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일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광문고입니다. 저희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주변 학교에서 제일 화학 기준으로는 밸런스가 있는 학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 문제도 있고요. 암기성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적절하게 출제가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학교에서 변별력을 줄 때는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금 진행하기 때문에 역시 시간 분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배제고입니다. 저희 배제고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대로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이 네 가지 단원을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럼 2학기 기말고사에 뭐하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 수능,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수능을 숫자만 바꾸거나 혹은 조건 살짝 바꿔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신 수능 트렌드를 조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보통 12문제 정도 되고요. 그 12문제에 있는 프린트 중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용고입니다. 한용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따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교재의 연계율이 제일 높은 학교가 한용고가 되겠습니다. 보통 60%에서 70% 정도가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교재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용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일여고입니다. 우리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주변 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 자체는 객관식이 15문제 정도가 끝입니다. 15문제인 만큼 암기성 문제도 그냥 암기한 걸로 딱 체크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꼬아서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더 복잡하게 내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는 적지만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역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학교별로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으로서의 화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학에서는 그게 두 가지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논리성,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해결하는 논리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산 능력.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수능 화학은 선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 수능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 또 설명을 드리시겠지만 우리 과탐 같은 경우에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능력이 없으면 화학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화학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1단원, 4단원에 킬러 파트와 중킬러 파트가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힘들다고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화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우가 학생님께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너지과학학원 지구과학 파트를 맡고 있는 곽민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주변 학교들의 지구과학에 대한 내신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지구과학 과목이란 어떤 과목인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지구과학엔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수능에는 지구과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주변의 학교들의 학생들의 지구과학의 내신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요. 지구과학은 다 암기성 과목이다. 지구과학은 암기성 과목이니까 굳이 학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군중심리가 작용해서 실제 공부를 잘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도 혼자 지구과학을 해보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구과학을 암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암기가 잘 되려면 저는 이해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구과학을 이해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을 암기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 자기가 혼자 대비해서 시험을 보고 결과적으로 1학기 기말고사부터 망해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를 망해서 1학기 기말고사부터 합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면은 지구과학은 총 큰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나뉩니다. 1단원은 쉽게 말해서 고체지구라고 하고요.
2단원을 대기와 해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을 우주 파트라 그러죠. 이렇게 각각의 대단원 3가지를 중단원 2가지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에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 구체지구의 첫 번째 단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첫 번째 단원이 하나의 소단원을 빼고는 다 그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게 암기성 파트도 많고요. 접근하기가 편한 쉬운 개념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과학 파트가 통합과학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과학에 있는 지구과학이 실제 지구과학 1에 있는 개념의 공통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통합과학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해보면 통합과학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만 해석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 1까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고1에 비해서 고2가 좀 더 심도 있는 학문을 배워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는 이런 원리랑 원인들을 해결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원리들로 결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체지구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암기하는 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암기만 하고 문제 조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암기성 파트가 들어가 있으면요, 처음에는 점수 맞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3 친구들이 지구과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지구과학 3월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면은 3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쉽게 맞게 됩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지구과학은 앞에 물화생에 비해서는 킬러라는 파트가 존재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3단원 우주라는 파트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요, 원래 이전에 천체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체랑 우주는 어느 정도 조금 다른 느낌의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은 킬러라는 파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가 신유형으로 나오는지 뭐가 어렵게 나오는지 가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수능에서 잠깐 얘기하자면은 지금 수능 겨냥 요번에 수능 본 거에 오답률 2번째가 오답률 2위가 여기 가장 쉽다는 이 암기관 들어간다는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답률 2번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과학에서는 심도 있는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암기만 딸딸딸딸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수반한 암기가 들어가 줘야지 이런 여러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다가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과학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지구과학이 어떻게 출제되냐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강동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기를 좀 중요시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문제 형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경 지식에 대한 그런 단어들도 조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가 낚시성 문제도 나오고 조금 까다롭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는 선지들로 변별력을 가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일고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수능의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의 자료를 본떠서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만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 기출문제의 분석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강일고도 어찌됐든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강일고에 주요하게 수능 문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잠깐 어디서 툭 선지 하나로 나오거나 자료 하나로 툭 제시되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문고 같은 경우는 저는 강문고를 그렇게 내신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강문고가 소위 말해서 되게 내신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문고도 어찌됐든 이런 지구과학이라는 게 지구과학 파트가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G2에 대한 개념이 지원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공개한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공개한 문제 양이 많지 않아서 막 선생님들이 여러 자료를 해석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출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문고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자료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암기성 문제가 좀 더 주요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객관식도 그렇고요, 서술형도 그렇고요, 이런 암기성 문제를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문고는 좀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제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출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배제고는 배제 프린트가 있습니다. 지구과학에 배제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래 쓰이지 않았었던 용어들이 많이 출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플러스 수특을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그대로 자료를 떠오고 기억, 니은, 디귿도 거의 바꾸지 않은 상태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만지다 보니까 배제고에서 문제 의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구과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제고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3이 푸는 모의고사의 형태가 내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하나의 자료 해석이나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고는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그냥 변별력이 없게 그냥 서술형이라는 명목하에서 나오긴 하고요. 무조건 객관식에서 등급이 갈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학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영고 같은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영고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심지어 한영고는 부교재까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영고는 기출보다는 이런 시중교재의 난이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별력을 어떻게 가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학생들이 인식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과목이라는 게 박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다 공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등급이 올라가는 게 지구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영고는 시중교재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게 막 낚시성 문제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까다롭게도 나오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상일여고도 배제고와 마찬가지로 이 기출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난이도가 그렇게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일여고는 이 기출 분석을 굉장히 중요시하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능에 대한 지구과학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지금 물화생은 다 킬러 파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지, 화지, 생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왜 지구과학이 항상 껴있냐면은 지구과학을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은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요. 그래서 처음에 3등급 맞고 처음에 4등급 맞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처음 딱 한 번만 쭉 보고 모의고사 보면은 3등급, 4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구과학은 킬러 파트가 없다 보니까 시간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20문제 풀 수 있고요. 검상까지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겠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수능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과학탐구는 앞에 국, 수, 영 보고 그 다음에 물리 보고 화학 보고 생명 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구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체력도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3 친구들이 들어보면 저 수학하다가 힘들어서 지구과학 풀면서 공부 안 하긴 뭐하니까 지구과학 풀면서 좀 힐링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구과학 문제가 그렇게 막 심도 있게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의 문제풀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된 문제들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그러면 수능 어찌됐든 물화생지를 등급을 나누듯이 이렇게 변별력을 기울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이번에도 제가 뒤에서 그 수능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듯이 2문제가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2문제가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85%, 83% 정도로 찍었을 때보다 다 그냥 1, 2, 3, 4, 5번 중에 하나 찍었을 때보다 높은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의 1등급 컷이 42점으로 이번에 등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정시로 수능 가기에 가장 중요한 게 100분입니다. 100분이. 그래서 42점이 1등급이라 그러면 3점짜리 2개 틀리고요. 2점짜리 하나 틀리면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2개 틀리고 2점짜리까지 맞아버리면 백분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수능장에서 많이 선택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구과학은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선생님의 생명적인 풀이, 생명의 내신 풀이와 전반적인 입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머니 이거 돌아가나요? 이거 숫자 돌아가고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어머님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경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희 학원 이 동네 생명과학 내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랑 같이 생명과학 내신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제가 생명과학의 내신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타자를 치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격양되어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저의 그 모든 감정을 거기다 싣다 보니 조금 어머님들 봤을 때 아니 조금 교양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동네에 대한 전체적인 강동구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진짜 근본 없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생명과학 내신은 뭐라고 단정 짓기가 참 애매합니다. 방금 물리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있고 화학도 부교재가 있고, 그런데 생명과학은 유일하게 부교재가 단 학교도 없어요. 단 학교도 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한다? 이게 없으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만 대환장 파티에 출제 경향을 띱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학교별로 제가 최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일단 강동구부터 가실까요? 강동고등학교는 교과서 그림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뒤에 있는 예제들을 이용한 거기에 있는 그림을 딱 와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바꾸는 형식의 문제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개념형 문제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형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엄청나게 쉽고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인데 이상하게 이 강동구 친구들이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머니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강동구의 학생들의 전체적인 그 능력치가 별로 그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학생들에 대한 능력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내면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이상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좀만 나오면 등급과서 알아서 잘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쉬우면 당연히 뭐 1등급도 없고 뭐 1등급 것이 하나만 틀리면 뭐 1등급이 하나만 틀려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이상하게 등급컷은 잘 나뉘는 학교입니다. 그 이유가 시험 문제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약간의 그런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고등학교는 교과서 그림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념형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수능형 문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일고등학교는 수능형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인데 강일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들과 달리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50분 시험을 보는데 강일고등학교는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도 적은데 문제도 수능형 문제도 나오고 개념형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문제 개수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속전속결, 이게 컨셉입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호다다다닥 풀어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안 나오고요. 너무 쉬운 문제도 안 나오고 딱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호다다닥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강일고등학교는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수능형 문제들에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중정도 그리고 약간 중상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상위권 등급의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문고등학교 가겠습니다. 광문고등학교는 해당 연도의 EBS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EBS 그림 따갖고 기억, 니은, 디귿 변형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해당 연도의 EBS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에서 변형이 되지 않았다면 작년도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EBS를 조금 더 많이 참고해야 될 학교는 광문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문고등학교는 EBS 교재 많이 봐야 되는구나. EBS 교재 많이 돌려야 되는구나. 물론 시험 문제가 30문제라고 하면 거기서 EBS 문제만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1등급 킬러용 문제가 변형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개념형 문제들은 뭐 쉽게 시중 문제들 풀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정도로 나오는데 강일고등학교랑 마찬가지로 광문고등학교도 약간 수능형 경향들이 많이 짙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문고등학교도 수능형 문제를 조금 푸는 거를 익혀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출제 경향을 약간 많이 분석을 해보면 강동고등학교 같이 개념형에 집착을 하느냐 아니면 강일고와 광문고 같이 수능형에 집착을 하느냐로 컨셉을 나눠볼 수 있다면 광문고등학교는 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일여고로 가겠습니다. 명일여고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능형 문제에 집착을 하면서 나오는 편인데 아까 광문고등학교는 해당 연도의 EBS 교재가 변형이 되었다면 명일여고는 해당 연도의 수능 문제 아니면 자이스토리에 있는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EBS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겠지만 해당 연도의 수능 문제 아니면 자이스토리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여러 번 푸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배재고 학부모님들 계십니까? 예, 배재고 네, 배재고 학부모님 계십니까? 제가 배재고를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배재고로 나왔는데 저도 자사고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배재고 딱 거기 첫 멘트가 가장 답 없는 학교다. 그 이유가 배재고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배재고는 출제 경향 자체가 진짜 답이 없고요. 그냥 진짜 근본 없이 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사실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에 애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학교.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를 가장 거지같이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능 문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애들 수능 대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개념형 문제. 어떻게 하면 낚시질을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졸하게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럽게 낼 수 있는지에 집착을 하면서 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적 실력보다는 국어적 실력을 더 겸비하는 게 생명과학 내신이 더 잘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학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재고 애들이 많은 이유는 제가 배재고가 어떻게 출제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배웠었던 은사님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재고 애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일단 배재고 애들은 첫 번째 교과서 잘 봐야 됩니다. 교과서 그림을 잘 봐두셔야 돼요. 교과서 그림을 응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거나 아니면 교과서 뒤에 있는 예제풀이를 문제 상황을 그대로 따갖고 와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바꿔서 내거나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봐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타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학교는 기출문제를 조금 덜 타는 편인데 배재고등학교는 기출문제를 조금 타는 편인 이유가 아까와 같이 문제를 더럽게 냈고 지엽적 개념에 집착해서 낸다고 했는데 그게 냈던 선지, 냈던 낚시질, 냈던 지엽적 개념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족보를 조금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배재고는 사실 제가 그렇게 감정을 담아서 적어놓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고등학교 가겠습니다. 한영고등학교는 난이도 변동이 좀 많이 심합니다. 이게 출제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김땡철 선생님이다. 김땡철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문제는 제일 더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아주 자기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대학 시절에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배웠던 그 이상한 개념들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출제를 하시는 편이라 아주 시험 문제가 더럽게 나오고요. 김땡철 선생님이 냈다 하면 애들이 골머리를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택철 선생님이 안 낸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수능 경향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올해는 김택철 선생님이 2학년을 안 올라온다라고 하는 경향 제가 소문을 들어서 그러면 조금 이제 낚시질을 덜 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수능 경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약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문제들은 엄청 어렵게 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수능 문제 냄새가 살짝 나는 정도로만 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일여고가 좀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상일여고 제가 이제 거기다 출제 경향에다가 실어놨지만 그 상일여고 선생님이 실전한 멘트를 제가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상일여고 선생님이 그것도 생명과학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어차피 수시로 대학 못 가. 너희들 내가 그러니까 정시 대비 시켜줄게. 그러니까 수능 문제 지금부터 풀어봐야 돼. 너희들 어차피 수시로 대학 갈 수 있을 거니 너희들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정시 대비 시켜줄 테니까 수능 문제 풀어. 라는 식으로 해서 수능 문제를 딥다 때리 박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네에서 시험 문제 제일 어려운 데를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상일여고입니다. 상일여고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고요. 왜냐하면 수능형 문제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일여고는 조금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자기스토리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저랑 같이 이제 수능 경향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1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의 단원은 총 5단원이 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있는데요. 1단원 아주 쉽습니다. 이거 뭐 제 수업으로 따지자면 거의 2시간 분량이면 끝난 분량입니다. 여기 1시간 분량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1, 2단원은 우리 생명과학에 없는 단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이 크게 5단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 2, 3, 4, 5단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1단원, 대단원 1단원, 대단원 2단원, 그 다음에 3-1단원까지가 1학기 중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그리고 2, 3, 4, 5단원까지가 1학기 기말. 그리고 4단원이 2학기 중간 앤드 기말. 그리고 얘가 2학기 기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이제 출제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마다 이제 1학기 중간 파트에 있는 애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로 따져보자면 이제 1, 2, 3, 4, 5단원이 있는데 3, 4단원이 가장 저희 생명과학의 주력 파트입니다. 3, 4단원이 가장 주력 파트인데 여기에서 거의 14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이 3, 4단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생명과학 하면 딱 떠오르는 단원이 있으십니까? 네, 바로 유전이죠. 4단원이 유전입니다. 이 대망의 유전. 유전이 4단원이고요. 유전에서는 거의 6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6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8문제 정도가 3단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생명과학은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는 많은데 아닙니다. 생명과학은 유전이긴 합니다. 유전이 거의 다이긴 합니다. 하지만 3단원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뭐 유전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크나큰 오산이십니다. 사실 원래 3단원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 파트들이 있고요.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자극의 전도 여기 파트가 아주 학생들이 골머리 쌓는 단원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킬러 파트를 골라라 하면 무조건 자극의 전도입니다. 자극의 전도는 수능형 문제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내신형 문제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 자극의 전도를 헤쳐나가는 게 1학기 중간고사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간혹마다 학교에서는 이 1학기 중간고사에 있는 자극의 전도를 이 1학기 기말에 중첩을 시킵니다. 여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광문, 상일, 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중첩이 되고요. 배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는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고요. 아니 올해는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이 자극의 전도는 광문, 상일, 명일은 100% 중첩된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강일도 중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생원에 대한 수능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생원은 수능 과목으로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도 생명과학원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애는 생명과학원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상외로 많이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생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수능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과학탐구라고 하는 과학탐 수능은 저희가 30분을 봅니다. 앞선 아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거를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수학 수능은 30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2분의 3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는 시간도? 그렇게 되면 45분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100분을 봅니다. 그러면 얘는 한 문제당 3.3분이 들어가고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얘는 1.5분을 소요해야 됩니다. 한 문제당.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이게 보통 과탐 수능에서 방금 앞선 선생님들이 얘기했듯이 킬러 문항이 있고 준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수능만을 얘기를 해보자면 킬러 문제가 3문항, 준 킬러 문제가 3문항입니다. 그러면 이 킬러 3문항이 다 유전에 속하고요. 사람의 유전, 뭐 가계도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 킬러를 3유형으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바로 유전 문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극의 전도, 마지막 여기에 근육 수축 이렇게 나갑니다. 근육 수축이라는 게 이게 또 개념형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 수축이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길이 계산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근육 수축이라는 저 파트는 수학적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변화량에 따라서 그 변화량을 적용시켜서 연립방정식을 무조건 세워서 길이 계산을 하게 만드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기 근수축도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킬러 문항 한 문항당 얘가 4분 정도, 평균 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여기 12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한 문항당 한 3분 정도 잡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거 9분 걸립니다. 다 합하면 21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킬러 6문항 푸는데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9분 남았습니다. 그거를 14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9분 안에 14문제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역뿐만이 아닙니다. N수생까지 포함해서 즉 과탐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제 시간 안에 과탐을 다 풀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사탐이랑 다릅니다. 사탐은 1년 안에 준비해서 가능하지만 과탐은 1년 준비하는 애 치고 3등급 이상을 맞는 애를 못 봤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수능반 때 와가지고 너 작년에 생명과학 준비했니? 아니요, 저 그냥 혼자 했어요. 인강 들었어요. 하는 애 치고 저희 주간 테스트 보면 8점 만점에 2점을 넘기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을 혼자서 들은 애들은 그냥 내신만 급급하게 따라간 겁니다. 보였을 때. 그러니까 수능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본인 애가 어떤 과목을 수능을 볼 거다. 그러면 그 학원은 웬만하면 학원을 보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 애가 화생을 볼 거다. 그러면 화생 학원을. 물생을 볼 거다. 그러면 물생을. 아니면 물화를 볼 거다. 그러면 물화를. 아니면 생지면 생지를 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내년 안에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저희 등급 컷을 한번 봐보실까요? 15페이지. 1등급 컷이 46, 43, 42, 42입니다. 아니 지구가 암기 과목 아니에요? 암기 과목인데 어떻게 42점이 1등급 컷이지? 심지어 보면 저희가 수능을 보는 비율을 따져보면 수능을 보는 그 학생 그 인원수를 따져보면 문예원, 화, 생, 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한 5만 명 정도 봅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봅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 정도가 봅니다. 그러니까 왜 지구과학이 이렇게 많냐? 바로 다 N수생 때문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N수생이 들어있는데 또 불구하고 1등 컷이 42점입니다. 왜지? 물론 아까 선생님께서 이해를 동반한 암기라고 하셨지만 어찌됐건 암기인데 왜지? 신유형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신유형을 그 자료 해석을 수능에서
두둥장하고 나타나는 그 신유형을 어떻게 기존 유형들을 해석하는 그 논리성을 이용해서 수능에 풀까? 그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화두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 등급고시 42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구과학이라고 해서 만만히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지구과학 내신을 만만히 보는 학생치고 지구과학 내신이 1등급인 아이를 못 봤습니다. 선생님, 지구과학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암기 과목이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너 몇 등급인데? 저요? 4? 3? 그러면 만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 4 맞을 정도면. 3, 4면 그냥 봐도 3, 4는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1, 2등급 맞는 게 중요한 건데 공부도 안 하는 녀석이 만만하다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3, 4등급, 5등급 맞아 있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왜냐면 물화는 다 어머니들께서 워낙 물화 이렇게 하시니까. 네,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홀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수능적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수능 경향 18페이지에 있는 제 생명과학 수능 경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오답률 83.4%. 예. 이 문항이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16번에 있는 이 유형이 준킬러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여기 있는 문제, 요 문항이 요 16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유형이었습니다. 그때 수능에 여태껏, 근데 그게 수능에 신유형으로 나왔는데, 문제를 잠깐만 봐보시면 거기 세 번째 조건에 그림은 가부터 라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역을 나타내는 건데, 기역은 X염 또는 Y염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여태껏 평가원이 어떻게 냈었냐면 X염을 뺀 채로 나타낸 것이다, Y염을 뺀 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는 주어졌는데 수능에서는 X염, Y염 둘 중에 하나를 뺐어. 그러니까 뭘 뺐는지 너네들 추론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마무시한 신유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신유형까지는 아닌데 애들이 평상시에 못 겪어본 문제니까 우수수 묻어진 겁니다. 애들한테 저한테 배웠던 애들 진짜 어려운 문항이랑 어려운 문항 다 맞춰놓고서 16번 이거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틀려서 47점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왜 대비시켰는데 왜 못 맞췄어? 했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냥 뭐 홀렸나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 말씀은 수능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19번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항상 애들이 많이 겁을 먹는 유전 문항이 되겠고요. 어지러우시죠?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실 거고요. 15번, 이 바로 제가 말했던 1학기 중간고사의 킬러 파트인 자극의 전도입니다. 이 자극의 전도, 이 문항 해결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만 저는 거의 2시간 설명합니다. 이걸 풀기 위한. 그런데 이 문항이 학교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 어려운 문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항을 고3 때 조져놓지 않으면, 고2 때 조져놓지 않으면 고3 때 유전을 해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고3은 사실 유전만 시간을 딥다 들이부어도 모자랄 판국에 다른 파트들이 자꾸 속을 새기면 1등급 절대 못 나옵니다. 2등급도 커녕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능 경향을 좀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저희 2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2페이지는 저희 생명과학이래. 그 시너지과학학원을 다녔던 아이들의 올해 입시 결과입니다. 올해 애들이 물론 잘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를 조금 많이 얻어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졸렬하게 뭐 한 달짜리 다녔는데 애가 서울대 붙었다 냉큼 집어와서 여기다 넣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 다닌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나름대로 저희 학원이 워낙 이 동네에서 인원수도 많고 워낙 이름난 과학학원이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모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입시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참고삼아 보여주시고요. 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에 대한 퍼센트는 60% 정도, 그리고 정시는 인원수 대비 40% 정도 뽑습니다. 수시를 다시 세 유형으로 나눠보자면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교과라는 것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학교장 추천. 이게 추천 전형이 보통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이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노리시는 전형들이 되겠죠. 논술이랑. 그런데 이제 일단 거기 4페이지에 로드맵,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 추진 로드맵을 보시면 이게 올해 고3 애들 대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의 입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3 애들이 가장 그 대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고3들에 대한 방안들을 먼저 갖고 와서 그런데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머님들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4학년도 그 올해 고3 애들 방안을 보면 자기소개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폐지라고 적혀 있죠. 즉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고3 애들한테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진짜 골머리 쌌습니다. 왜냐면 일단 자기소개서 컨설팅 받아야 되고요. 그 컨설팅 대치동에서 막 몇백만 원씩 들여서 이제 소설 하나를 적습니다, 보통. 그리고 애들한테 적으라고 하면 그 고3 애들 수능 공부해야 될 시간도 뺏기고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야 돼? 심지어 이제 학종을 4개 정도, 5개 정도 넣으면 그 자기소개서를 5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소설 적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개를 적으라고 하면. 물론 몇 개 겹치는 문항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는 정말 긍정적인 사안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었다. 그럼 학종은 사실 면접 앤드 자기소개서였는데 얘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얘가 폐지가 된 거면 거의 반 이상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면접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 면접은 심지어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이 면접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보니까 학교 이름이 가려져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공통적인 또 사항을 보면 약간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4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2024학년도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에 해당欄에 보시면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라고 되어 있죠. 즉 비교과 더 이상 못 적는다는 겁니다. 수상 경력, 어떤 그 봉사활동 이런 거 못 적는다 이겁니다. 저것도 대입 정보란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 정보가 안 넘어갑니다. 대학교 입시에. 그러니까 저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없어, 비교과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어머님들도 딱 눈치채셨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내신 점수입니다. 내신 점수 갖고 이제 대학을 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더 이상 기타 학교에서 챙겨주는 창의 심한이 뭐니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비교과 영역을 학교에서 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애의 교과 시간에 자꾸 방해를 준다. 그러면 가감 없이 쳐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 그거. 너 내신 점수 잘 따라 그냥. 학원 더 돌려주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니 뭐니 물심양면 지원해서 내신 점수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비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결국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를 합니다. 보통. 여기는 정성 평가를 하고요. 그럼 정량 평가라는 건 뭐냐? 정량 평가라는 건 딱 그 내신 점수 그거 그대로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즉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의 1등급짜리 아이와 대치동에 있는 1등급짜리 아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신 점수만 보기 때문에. 근데 정성평가는 그 학교의 난이도까지 같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 점수와 Z 점수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성평가라는 거는 대치동에 있는 1등급짜리 아이와 시골 산골짜기, 물론 시골 산골짜기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의 1등급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치동 아이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난이도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반영을 하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아무래도 시골 아이들한테 많이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아이는 뭐 그 동네 인재니까 엄청나게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성평가인 이제 학교 난이도가 들어가는 그걸 평가하는 이 정성평가인 학종을 아마 어머니께서 많이 노리실 텐데 종합을 보시면 뭐 이게 제 표준은 아니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2학년 1학기 내신을 1학기 내신을 봤을 때 1학기 내신까지로 딱 끝났을 때 2학년 1학기 내신까지로 딱 끝났을 때 3점 한 3점 초반 이내다. 그러면 이분은 내신을 챙기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분은 내신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3점대 중반 애매합니다. 이거 약간 이글랑 말랑한 그런 맛없는 상태 있죠. 딱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는.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3점대 후반 가망 없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제 잔혹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학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노리시는 대학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머님들이 노리시는 대학은 의치안, 탑10, 그리고 뭐 이제 카이스트니 뭐 이런 거 노리시지 않습니까? 보통? 아니신가요? 정말 우리 애 그냥 아주대 정도면 우리 애 올바르게만 자라줬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오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보통 탑10 안에 대학을 노릴 텐데 그 탑10 안에 있는 대학들은 2점대와 3점대 초반, 물론 1점대면 금상첨화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아이들이 보통 합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3점대 후반 아이들은 사실상 이제 결정을 할 시간이 온 거죠. 너 정시로 갈래? 아니면 수시 밀어붙일래? 그런데 선생님 둘 다 가져가면 안 되나요? 둘 다 가져가는 애치고는 한 번도 성공하는 오락선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정시냐 수시냐, 이거를 결정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애는 뭐 뜨뜻미지근해서 정시도 챙겨보고 수시도 챙겨보고 하는 애치고는 단 한 번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단이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 학교 2학년 담임쌤은요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마무리 지었을 때 3점 후반인데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우리 애 손잡 붙잡고 이렇게 올려보자라고 열심히 다독이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얘기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는 비관적인 게 제가 오늘부터 나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해서 한번 올려볼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주변 애들이 너 올릴 거야? 비켜. 내가 비켜줄 테니까 너 올라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촘촘하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더 타이트하게 묶여 있으니까 내가 올린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게 안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올린다고 마음을 먹어서 올렸으면 진작에 올렸어야 됩니다. 진작에 올랐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올려보자는 말은 그 애한테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니면 밀어붙여라. 둘 중에 하나의 강단 있는 판단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당연히 3점대 초반 아이들은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면 5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여기가 보통 수시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이틀이죠. 주요 대학교, 주요 15개 대학에 대한 비율을 다 합하면 53.4% 나옵니다. 수능은 라고 불리는 그 영역이 정시고요. 걔가 40.3%죠. 그러면 주요 15개 대학은 확연히 보입니다. 정시가 많구나.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 날아갔습니다. 비교과도 날아갔고요. 애들이 평가할 수 있는 비교과도 날아갔고요. 애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소서도 날아갔으니까 더 이상 수시를 못 믿겠다 이겁니다. 대학들은. 그러니까 정시 비율을 야금야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라간 추세고요. 내년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물론 어머님들 계속 제가 정시 얘기를 하면 무슨 정시야. 우리 애는 안 돼. 우리 애가 어떻게 N수생을 이겨. 근데 요즘 N수생, 저도 재수생을 겪어봐서 알지만 N수생 별거 없습니다. 사실. 그 의치안을 노리는 N수생은 어나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신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빼놓고 나머지 이제 어머니 등살에 밀려서 하는 아이들, 대학을 다 떨어져서 하는 아이들은 N수생이나 현역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 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 거기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 등급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면 등급 합 5라고 되어 있죠. 4개 합 5인 겁니다. 그러면 1, 1, 1, 2 요 정도 나와야 수능에서 1, 1, 1, 2 정도 나와야 최저 기준이 만족되고 그래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2면 솔직히 웬만한데 정시로 다 갑니다. 즉 의대 정도의 최저를 맞출 거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거는 우리 과탐은 어떻게 반영이 되냐. 과탐은 두 과목 보지 않습니까? 과탐은 보통 평균으로 칩니다. 과탐 두 과목 평균. 만약에 생명과학이 1등급이고 지구과학이 3등급이다. 그러면 얘는 2등급짜리 있는 겁니다. 보통 평균이면.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간혹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6페이지로 1.5면 저희 버림됩니다. 그래서 1등급짜리로 됩니다. 그 뒷 소수점 자리가 버림이어서 1등급짜리로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페이지로 가보자면 이 블라인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비교과와 자소서가 폐지됐다 보니까 진짜 중요해진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세 특사항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학기말 때 써주시는 그 세 특사항 있죠. 그 세 특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특사항들은 사실 어머님들도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벌써 2학기를 거쳐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학교마다 멘트가 돌려막기입니다. 보통 창의적으로 진짜 뭐 김소월급 작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돌려막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학교마다의 그 세 특사항이 돌려막기가 되면 이게 다 가려도 무슨 학교인지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블라인드 평가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 합격자들의 고교 분석을 해봤을 때 자사고, 과학고, 외고, 특목고 출신의 합격자들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일반고보다. 그래서 솔직히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 다 가려놓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수한 애들, 더 높은 수시의 애들을 데려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신 점수, 얘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정리 부분을 제가 해놓으면 여기 막 이렇게 주저주저 적어놨으니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는 대입 자료로 전송되지 않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대입 자료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맨 마지막 2번에 적어놨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교사님께서 교사가 직접 기술하는 그 항목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머님들 이제 학기 말 때 세특 적으려고 하면 어머님들 한번 이제 백 매시고 학교 가셔서 한번 찾아뵙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이제 최저 등급을 제가 거의 7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과2라고 적혀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맨 위에 중앙대 의예과. 과2는 주과목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과1은 과탐 두 과목 중 한 과목 반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대부분의 학교는 둘 중에 하나는 반영 아니면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대신 성균관대가 두 과목을 각각 다른 과목으로 쳐서 반영을 합니다. 즉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두 과목을 전부 다 개별 과목으로 치기 때문에 조금 더 등급 맞추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네, 과탐으로 등급 맞추기가. 근데 정시는 상위권 정시 규모는 40% 이상이고 정시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주요 대학, 주요 최상위, 주요 15개 대학에 대한 비율, 증감폭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12페이지. 이제 고3 때 추가목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추가목. 이 추가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과학학원이니까요. 고3 때 추가목은 저희가 보통 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보통 추가목은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이 2과목은 제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이 2과목은 무조건 본인 아이가 진학할 과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 아이가 진학할 과에 맞춰서 2과목을 선택하십니다. 공대를 갈 거다 그러면 물투를 기반으로 한 채 다른 과목, 의대를 갈 거다 그러면 생투를 기반한 채 다른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본인 아이가 진학할 과에 맞춰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과목은 저희가 뭐 12페이지는 그 정도로 적어놨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권장 이수 과목들을 발표했습니다. 보면 거기 기계공학부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거 반드시 들어 라는 과목입니다. 반드시. 너 안 들으면 지원 못해. 권장 과목은 듣는 걸 추천해. 근데 안 들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줘 정도의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공학부 미적, 기하, 물투 과목 껴있죠. 전자전기공학부 미적분, 물투 껴있습니다. 컴공은 추과목, 물투 굳이 안 들어도 되네요. 공학이 적혀있지만요. 그리고 화생공, 물투가 적혀있죠. 그렇죠. 화생공임에도 불구하고 물투가 적혀있습니다. 에너지자원공학과 물투 적혀있고요. 원자핵공학과 물투 적혀있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망할 과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보면 이제 농생명대학으로 가볼까요? 식물생산과학부 생투 들어갑니다. 응용생물화학부 생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이제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적어놨죠? 생투랑 화원 또는 생원 이렇게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시 추과목은 무조건 본인이 진학할 과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2025학년도 변경 예고라고 보이십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들 대상인 건데요. 보면 약대는 화원, 생원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핵심 권장 과목이 그것까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수능은 드디어 서울대에서도 원원 조합으로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 14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원원 조합으로 서울대 지원이 가능해졌다라고 적혀있죠. 그때 원원 조합으로 생명원, 화원 이런 식의 원원 조합으로 드디어 서울대 응시가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태껏 추과목에 대한 수능은 왜 봐왔냐면 서울대 지원 때문에 추과목을 봐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근데 더 이상 추과목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절대로 추과목 수능은 쳐다도 보시지 않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과목 수능은 절대 안 본다. 절대. 선생님, 가산점이 있다던데요?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잃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추과목 수능은 보지 않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막 5만 명, 7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추과목은 보통 다 5천 명대입니다. 그 5천 명대 애들이 거의 다 과고 영재고 애들인데 그 애들을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문제 난이도도 어렵고요. 과목 난이도도 어렵고요. 등급컷은 등급컷대로 48점, 47점인데 그걸 굳이 뚫어야 될 이유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추과목을 더 이상 반영 안 한다. 대신 가산점은 줄게 정도였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관련되어서 저희 정시에 대한 이제 반영 비율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수, 과탐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수학이 40% 정도 반영이 됩니다. 수학이 40% 정도 정시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와 과탐이 30%, 요 정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탐은 학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어는 학교에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반영 비율입니다. 정시 반영 비율이요. 물론 이제 정시는 관심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탐이 내신, 즉 2학년 내신에는 저희가 단위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위수가 워낙 국수 0에 비해서 과탐 단위수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신으로 봤을 때는 과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국수형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압니다. 맨날 와가지고 야 너 과탐 더 해야지, 너 생명과학 더 해야지 라고 하면 선생님 국어는 3단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저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지, 그래 가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시로 가면 과탐의 비율이 국어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과탐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정시로 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제가 재수생을 겪어본 입장으로서 이게 과목 투자 효율 대비 등급을 얻는 또는 점수를 얻는 효율 대비로 따지자면 국어는 정말 투자 효율이 낮습니다. 왜냐면
그게 논리성이고 아무래도 그 글을 읽는 논리성이다 보니까 그게 1년을 투자한다고 해서 또는 6개월을 투자한다고 해서 아니면 잠깐의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성적이 안 오릅니다. 엄청 더디게 오릅니다. 진짜. 그런데 과탐은 조금만 쏟아부으면 투자 효율이 탁탁탁 오르기 때문에 사실 정시 아이들이 덕택을 보는 과목은 과탐 때문에 보통 애들이 덕택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과탐이라는 과목이 덕택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등을 후벼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님들의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안 시키고 과탐은 부수 과목, 과탐은 단위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시키다가 고3 때 가서 사탐 준비하듯이 시키시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안일하게 생각을 또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의 과탐 4사 떠가지고 재수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은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2학년 때부터 시켜주셔야 그래도 원하는 등급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탐에 대한 반영 비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영어는요?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90점이 1등급이고요. 90점 안쪽이. 80점까지가 2등급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90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만 맞으면 1, 2등급은 땁니다. 그런데 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가 거의 3점에서 0.5점입니다. 즉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사실 영어는 없는 과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절평이고 심지어 그 등급차에 대한 점수 누락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제 2학년 애가 선생님 저 맨날 학원만 들락날락 거리는 것 같고요. 학원에 쫓겨서 사는 것 같고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너무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자꾸 등급을 못 따는 것 같은데 제가 국영수 과탐 중에서 그러면 학원을 하나 끊고 그거를 혼자서 인강으로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영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고3 가서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국수 과탐이 매우 중요하니까 정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이제 추과목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추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추과목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80점 정도를 맞으면 A등급이 나옵니다. 80점을 맞으면 A등급이 나오는데 이 80점 중에서 20점은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필평가는 몇 점만 맞으면 되죠, 어머니? 60점만 맞으면 A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필평가 때. 그런데 이게 진짜 원과목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냐? 주과목은 어느 학교에서든지 다 A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하고 교과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에서 그대로 출제하기 때문에 추과목은 어머니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과목과 추과목의 위상이 다릅니다. 원과목은 상대평가 때문에 엄청 쥐어짜야 되지만 추과목은 그냥 그때 가서 준비시켜도 됩니다. 그때 저희가 항상 추과목은 4주짜리 내신 특강으로 열거든요. 그때 준비해도 A등급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과목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싸움입니다. 누가 더 짧게 대비해서 A등급을 맞았는가. 저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뭐 3일, 4일? 준비해서 A등급 맞았다는 애도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중에 진짜 나는 한 달이나 준비해가지고 A는 맞았는데 라고 하면 손가락 집었습니다. 야 지금 넌 수능 안 봐? 라고 손가락 집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과목은 원과목과 비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과목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이제 진짜 마무리 멘트로요, 어머니. 저희 첫 번째 페이지 저희 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서 저희 Q&A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내신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3월 둘째 주부터 개강을 시작하고요. 내신 개강을 시작하고요. 벌써 시간표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전화로 하셔도 되지만 그냥 어머님들이 시간표 보시고서 편한 시간대에 그냥 학원 사이트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신청됐는지 확인하려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누락되지 않게끔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게 7주에서 8주 잡습니다. 보통 8주 차는 직보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7주에서 8주가 저희가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처음 한 3, 4주 동안 보통 개념이 나가십니다. 이때 이제 개념 수업이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 또는 4주 이후부터 이제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파이널은 이제 담당 과목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험을 내신 대비 모의고사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 학원에 클리닉 엔제라고 하는 교재가 나갈 겁니다. 이게 저희 학원 시그니처 마크인데요. 저희 학원에서 먼저 진행을 한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시중 문제집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여기 안에 거의 4권 분량 정도가 들어있고요. 시중 문제집 4권. 이때 또 심지어 숙제장이 위클리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숙제장이 나갑니다. 이게 한 3권 분량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합해서 몇 권이냐면 7권 정도를 풀립니다. 한 고사마다. 근데 7권 정도를 푸는데 A 1등급이 안 나오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시켜서 이렇게 매번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 마크 중 또 하나인 것은 바로 의무 클리닉이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의무 클리닉 매번 진행을 해서 클리닉 계속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검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애가 안 온다 라고 계속 상시적으로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컨택을 드릴 텐데,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어머니들 중에서 학원에서 연락을 많이 안 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애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잘하는 애의 학부모님한테는 연락을 잘 안 드립니다. 애가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셔 달라라는 거고요. 이제 문제 아들, 보통 그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애가 클리닉을 안 온다, 시험 점수가 평균 8점 만점에 애가 2점 1점인데 애가 클리닉을 계속 안 온다, 의도적으로 피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은 잘 저희 학원으로 등원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지고 볶고 애를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또 이제 아까 복도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그 시험 결과물을 항상 복도에 전시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테스트를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를 보는데 어머니들한테 통보를 안 할 뿐인 겁니다. 저렇게 복도에 학교 이름, 석차, 평균을 다 가감없이 제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스티뮬레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시를 해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조금 강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융통성이 없다면 융통성이 없습니다. 조금 빡셉니다. 사실 의무적인 클리닉도 오게 시키고요. 숙제량도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자료량도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살 수 없게 저렇게 막 성적을 다 제시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수도 있는데 그 또한 아이가 크게 되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알아서 애를 담금질을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어머님들은 무조건적으로 학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 왜 숙제 안 한다? 그러니까 딱 봐도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너 왜 숙제 안 했냐? 그러면 이제 막 애가 하는 척을 할 겁니다. 필요 없고 학원 가서 해. 그냥 학원을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클리닉 쌤들은 저희 학원에 상주에 계십니다. 어느 과목이든 상주에 계시니까 그냥 일단 학원을 보내주세요. 학원을 보내주시면 야, 너 숙제 안 했어? 그러면 학원 가서 해. 스터디 카페, 독서실 갈 생각하지 말고 학원 가서 해. 라고 해가지고 학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애를 괴롭혀서 성적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애 쥐어짜기 대가라서 저희가 알아서 애를 쥐어짜내서 등급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너지 과학관 생명과학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혹시 질문 있다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방학 동안에도 클리닉 진행하셨나요? 네, 방학 동안 클리닉 다 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혹시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거 너무 개인적인 사항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렇나요? 그거 좀 이따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그런가요? 이게 클리닉을 무조건 저희가 안 오면 심지어 연락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좀 이따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신 때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다 말해서 이 아이는 특별 대상으로 제가 지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웬만하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네. 이게 그런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방학 동안에 네네. 수업 말고는 보내드리는 거 그런데 이게 클리닉을 안 왔다면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분명 연락을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어떤 거 혹시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실까요, 어머니? 클릭 안 왔다고 연락 안 온 적이 많은데. 그러신가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클리닉, 전화하면 네. 클릭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전화해서 왔냐 그러면 안 왔다고 빠졌고, 그 먼저 연락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 조교쌤들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게 보통 저희 학원 조교쌤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연락을 보통 드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뭐 다른 학원을 갔다, 아니면 제가 지금 뭐 다른 학원 보충이 잡혔다, 이런 식으로 빼면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제가 체크해서 만약에 그게 너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연락을 하게끔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신에 1학년 내신하고 2학년 내신, 3학년 내신을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돼요? 1대1대1로 네, 1대1대1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점 중반 때면 그럼 1학년 때 내신하고 2학년 1학기까지 합해가지고 3점 중반 때까지. 네, 맞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주셔도 됩니다, 어머니. 보통 이제 정식 순서는 끝난 거라서 어머님들 Q&A 자유롭게 받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테스트를 아까 한다고 했는데 네. 점수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점수는 따로 어머님들한테 보내질 않습니다. 저희가 복도에만 게시를 해두고요. 보통 이제 단톡방 근데 이게 사실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고등학교 애들이 사실 이제 머리가 나름 큰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일일이, 그것도 심지어 점수 결과를,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온 것에 대한 건 당연히 연락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맞지만, 근데 이게 매번 나오는 그 점수 결과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과연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좀 이로운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조금 많이 딜레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잘못하다가 그렇게 학원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엄마랑 자기 몰래 엄마랑 학원이랑 계속 내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사실 학원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학원들도 네.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근데 다른 부분은 없어요. 학원들도 다 점수를 보내주거든요. 네, 그냥 음. 데일리로 다 보내주거든요. 네네네. 애가 하원하기 전에 한 10분 전부터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아이도 알아요. 엄마 나 오늘 어땠어? 나 괜찮았지? 엄마 나 폭망해서 미안해. 아는데 그거를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다른 과목 케어를 이미 그렇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 번도 연락이 안 와서 이상하다. 왜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시지? 일단 그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강사들끼리 회의를 해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과물을 안 보내는 이유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귀찮아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사항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이를 그래도 나름대로 믿고 맡겨주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점수 결과를 잘 여태껏 내온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이랑 조금 유별나게 저희 학원은 상위권들이 좀 많고 인원수도 많았던 학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나, 그래도 어머님들께서 혹시 원한다면 저희끼리 한번 생각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이한테 꾸준히 물어보지 않아도 네. 엄마가 이번에 난이도가 어땠구나. 왜 아이는 시험을 처음에 보더니 엄마 네. 난이도 완전 최상이야 엄마. 네. 선생님 조교쌤들이 이렇게 채점해서 하는 거 봤는데
네. 근데 앞전 애들 시험 본 거 보니까 엄마 11점이 뭐예요? 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럼 넌 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나 폭망하고 왔잖아. 이러더라고요. 난이도 최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원이 조금 유별나긴 합니다. 그 수능 경향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2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해야 3학년 때 원하는 등급들을 얻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 경향에 조금 더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 아까 출제 경향들 보셨지만 수능이랑 약간 동떨어진 학교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준비시키는 거는 3학년 때 분명 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희가 그거를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너네들은 학교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넘어가.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넘어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잘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아까 어머님들한테 받았던 그 피드백들 제가 참고해서 잘 운영을 다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또 다른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네. 사이드 클리닉 문제 중에요. 네. 지금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나 스통 문제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클리닉 엔지 안에는 보통 자이스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특수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시중 교재 하나 요 정도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시중 교재는 이미 숙제장에서 거의 다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자나 이런 기본형 문제들은 숙제장에 저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약간 수능형에 집착을 해서 가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강사별로 약간씩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교마다 다르지는 않고 동일한 교재. 네, 보통 거의 동일한 교재, 물론 시험 범위별로 약간씩 다르겠지만 거의 그런 편입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출제 경향이 다른 것은 저희가 어차피 직보 프린트로 다 학교별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직보 프린트를 구성을 해놓고요, 보통. 그래도 그 전까지는 과학 탐구의 절대적인 실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뭐 아까 오전 그 앞타임 부분들은 조금 질문들 꽤나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보니까 뭐 수능 과목으로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화생을 선택했다, 2학년 때 물화생을 선택했다 그러면 물화생 안에서 일단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지구과학을 2학년 때 하지 않았던 지구과학을 굳이 3학년 때 억지로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물화생 위주로, 물화생을 2학년 때 선택하셨으면 물화생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화지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물화지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롭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기에 네. 물화생 전부 다 네. 수능 정시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케이스로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화생을 선택한 친구는 지구과학을 먼저 그러니까 물화생을 선택한 친구들이 굳이 3학년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학년 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화생을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네. 수능 과목이 뭐가 그나마 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까 지구과학은 네. 낫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머지 세 과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뭐 말씀을 드리자면 물화생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물생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수능 과목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생을 선택하는 게 나은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학을 짝 박아 놓고서, 왜냐면 생명과학은 저희가 등급적으로 봤을 때 따기가 좋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봤을 때도 인원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급 따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랑 화학을 놓고서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화학은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화학은 학생한테 이룰 게 없는 과목입니다. 등급적으로 봤을 때도, 난이도로 봤을 때도, 그리고 표점과 백분위로 봤을 때도 전혀 이룰 게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과목으로 화학은 조금 비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엄마 나는 물화생 중에서 생명과학은 저런 논리성도 없는 과목을 선택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물리화학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리하면 지생 물화네요. 네, 그게 그렇게 되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물화생을 선택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물화생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물생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인다.
물론 학생이 화학에 대한 특출난 재능을 보인다면 당연히 화학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물화생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물생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생지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생지가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 생, 물 순서로 저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이만 마무리 짓고요. 저희 개인적인 상담들은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